모니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CCTV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기록에는 새벽 4시였습니다. 어머니의 빈소 바로 옆 작은 방이었어요. CCTV는 모든 걸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제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옷을 벗고 있었죠. 그 짐승 같은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바로 그 옆에서였습니다. 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제 입에서는 신음 같은 말만 새어 나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어머니, 자기 장모 장례식장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관리실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죠. 이 배신이 얼마나 잔인한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라 부를 수도 없는 짐승 같은 것들에게 제가 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살의 주부였습니다. 제 나이 30에 결혼을 했어요. 10년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죠. 제게는 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무척 좋아했어요.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1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믿었죠.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려움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3일을 기다렸어요. 그 3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결과를 듣는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박서연 씨,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성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클라미디아예요. 배우자분도 반드시 같이 검사 받으셔야 돼요. 부부가 동시에 치료받지 않으면 계속 재감염될 수 있거든요. 뭐라고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병이라뇨?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결혼하고 남편하고만 다른 남자는 쳐다본 적도 없다고요.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자분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재검사를 원하시면 한 번 더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검사는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만을 사랑했어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믿었거든요. 이틀을 더 기다렸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죠. 재검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박서연 씨,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균은 성관계로만 전염돼요. 화장실 변기나 수건 같은 걸로는 절대 옮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상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말씀은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의학적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염 경로가 그것 하나뿐이라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수백 번 되뇌었죠. 그날 밤 남편이 야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여보, 나왔어. 아유, 오늘 진짜 죽을 뻔했네. 부장이 또 지랄을. 아이, 저녁 뭐야?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 지호는 자?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아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그 순간 저는 아직은 이 문제를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어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니, 아니야. 그냥 요즘 당신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몸은 괜찮은지 궁금해서. 에이, 뭐야. 걱정했네. 나 괜찮아. 밥이나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어, 진짜.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의심의 독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다음날 저는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곳을 찾아갔죠. 아우, 남편 외도건이시네요. 이런 일로 오시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뭐 요즘은 핸드폰이다, 카드다 다 추적이 되니까 한 달만 시간 주시면 깔끔하게 증거 뽑아드려요. 뭐 모텔 출입이든 뭐든 다 나옵니다. 못 잡는 게 없어요, 요즘은. 아, 네. 그런데 소장님,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늦는 것도 회사 야근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그리고 아니에요. 제발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 그런 마음 다 이해합니다. 다들 그러세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의심이 되니까 오신 거고. 일단 맡기신 이상 저희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가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좋은 거고요. 다만 뭐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흥신소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매일 밤 남편 얼굴을 보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3주가 지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흥신소에서 온 문자였죠. 제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이 하나, 둘, 셋, 20장이 넘게 연달아 들어왔어요. 첫 번째 사진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남편이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모텔 앞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죠.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의뢰인님, 조사 결과 남편분 외도 상대가 확인되었고요. 상대방은 이소희 씨로 확인됩니다. 24살 여성이고요. 이소희? 소희라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0번은 읽었어요. 이소희, 이소희, 이소희. 그 이름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세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남편이 이소희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소희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제가 지옥 같은 악몽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했죠.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소희, 소희는 제 조카입니다. 그것도 제가 키운 조카였습니다. 10년 동안 친딸처럼 아낀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제 남편과 모텔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속이고요.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달 됐을 때였어요.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소희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엄마를 잃고 넋이 나간 아이를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죠. 친정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친정 엄마는 늦둥이인 저를 낳으셨어요. 언니와는 10살 차이가 났죠. 그때 친정 엄마는 70이 넘으셨습니다.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소희를 키울 형편이 전혀 안 됐죠. 형부 쪽 친척들한테도 부탁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면서 거부했죠. 여보, 우리가 소희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아. 갈 데가 없어. 친정엄마도 못 키우시고 형부 쪽도 다 거절했어. 어떡하면 좋겠어?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여보,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어. 불쌍한 애를 어떻게 그냥 둬? 우리한테 와야지. 내가 아빠 역할 해줄게. 걱정하지 마. 소희도 우리 가족이야. 정말? 여보, 정말 괜찮겠어? 신혼인데. 애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어때? 우리 조카잖아. 처형이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 텐데 이 소희 버리면 처형이 얼마나 슬프겠어? 당장 데려와. 내가 학비도 다 책임질게. 우리 딸처럼 키우자. 저는 그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남편이 천사 같았어요. 그렇게 소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죠. 10년 동안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사춘기 때 방황도 같이 겪어줬어요. 고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다 챙겨갔지요. 대학 등록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았죠. 소희야, 용돈 좀 더 필요하지 않아? 이모가 더 줄까? 이모, 충분해요. 이미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이모 덕분에 제가 대학도 다니고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소희 예쁜 옷도 사입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소희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도 도와줬어요. 이모 제가 기저귀 갈게요 라며 먼저 나섰죠. 그런 소희가, 그 아이가 제 남편과 모텔에 들어갔다니요. 10년의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소희야, 네가 어떻게... 언니가 하늘에서 이거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저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토하고 또 울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3일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만 겨우 마셨어요. 머릿속에서는 언니 얼굴과 소희 얼굴이 계속 겹쳐 보였죠. 언니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소희를 제대로 못 키웠나 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조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자책도 들었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컸습니다. 남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바람이 나도 소희하고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절대 소희를 유혹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소희가 먼저 유혹했더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됐죠. 분노와 슬픔, 미안함과 억울함이 뒤섞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죽은 언니를 볼 면목이 없었죠. 3일째 되는 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배신감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었어요. 슬픔이 증오로 변하기 시작했죠. 3일 만에 겨우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지우가 제 다리를 꽉 안았어요. 6살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 어디 아파? 왜 계속 방에만 있어? 아빠가 엄마 감기 걸렸대. 약 먹었어? 엄마 괜찮아. 우리 지우가 엄마 걱정했구나. 미안해. 엄마가 좀 아팠어. 엄마, 이제 안 아파? 소희 이모가 나랑 놀아줬어. 근데 나는 엄마가 더 좋아. 엄마랑 놀고 싶어.
아이의 순수한 눈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혼하면 이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아빠 없이 자라야 할 지우를 생각하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조카를 고발하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죽은 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할까 싶었어요. 하늘에서 자기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절망할까요? 밤에 혼자 앉아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라 집에 없었어요. 소희는 친구 만난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있었죠. 아마도 지금 둘이 또 뒤엉켜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았죠. 이혼을 해야 하나, 참고 살아야 하나, 소희를 용서해야 하나, 내쫓아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본능은 컸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 지우의 미래, 언니의 명예, 우리 가족의 파탄.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받았죠. 여보세요? 박소연님 맞으시죠? 저는 땡땡 장례식장 한정미입니다. 2달 전에 어머님 장례 치르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아,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이런 연락 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말 중요한 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내일 꼭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죠? 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이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꼭 와주세요.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다음날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향했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한정미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박서연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에 끼어들어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여자고 또 저도 경험이 있어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는 건데요? 일단 관리실로 가시죠. CCTV실이 거기 있거든요.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모니터 여러 개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한정민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파일을 찾기 시작했죠. 2달 전, 정확히 11월 23일 새벽이에요. 박소연님 어머님 빈소 쪽 카메라인데 사실 제가 CCTV 정기 점검하다가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원래는 한 달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데 이건 박소연 씨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저장해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새벽 4시 정각이었어요. 빈소가 조용히 보였죠. 저는 의자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며칠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든 모습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빈소로 들어왔죠. 남편이었습니다. 뒤이어 소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제가 잠든 걸 확인하더니 서로를 쳐다봤죠. 두 사람이 빈소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정미 씨가 다른 카메라 화면으로 바꿨어요. 방안이 보였죠. 그들이 하는 짓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시신이 바로 옆방에 계신데 그 신성한 곳에서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다니요. 원래는 이 방에는 카메라가 없었는데 도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서 설치를 했었어요. 남편분이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그것도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충분히 봤어요. 30분 뒤 화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옷모세를 다듬으며 나왔어요. 소희가 남편 팔을 잡으며 무언가 속삭였죠.
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그것도 장례식장에서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이요.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죠. 백업 USB 준비했어요. 가져가세요. 박소연 씨가 뭘 하시든 증거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건 아닌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어쩜 이래요? 이건 고인을 능욕하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USB를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었어요. 용서도 이해도 불가능했죠. 그날 저는 바로 흥신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태식 소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제 얼굴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알 수 있었죠. 소장님, 추가 의뢰를 하고 싶어서요. 이번엔 남편의 모든 걸 파헤쳐 주세요. 언제 밥을 먹고, 언제 화장실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뭘 하는지 24시간 모든 걸 조사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무슨 일이 또 있으셨나 보네요. 그런데 사모님, 이거 확실히 해두고 싶은데 합법적인 선에서만 조사란 얘기시죠? 저희도 나름 규칙이 있어서요. 아니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인간의 모든 걸 캐내주세요.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돈 문제는 없는지, 여자 관계. 그게 뭐든 그냥 다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사모님, 정말 각오하신 거네요. 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저희도 특별팀을 꾸려야 해요. 비용이 좀 많이 나갈 텐데. 돈은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모든 걸 파헤쳐 주세요. 모든 거라면 정확히 어떤... 최민중 그 개자식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걸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웬일인지 남편이 일찍 퇴근해 집에 있더군요. 작은 방을 열어보니 역시 소희도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상한 척을 했어요. 여보, 어딜 다녀와. 오늘 나 일찍 왔는데 소희랑 같이 외식할까?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와 레고를 쌓으며 즐겁게 놀아주고 있더군요. 이모, 제가 지우 저녁 먹일게요. 오랜만에 두 분이 오붓하게 식사 겸 데이트하고 오세요. 에이, 소희 너도 같이 가야지. 가족인데. 역겨웠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가기 싫다고 하자 남편은 자기가 요리를 하겠다고 했죠. 소희가 그 옆에서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나니 둘이 내 앞에서 참 별 꼴값을 다하며 살았구나 싶었어요. 이후 밥을 먹다가 아들 지우가 화장실을 갔을 때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죠. 여보, 나는 말이야. 만약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면 절대 조용히 이혼하지 않을 것 같아. 아마 죽여버리지 않을까? 배신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을 것 같거든. 독을 타든 뭘 하든 방법은 많잖아.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고.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써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주 천천히 고기를 잘랐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왜 그래? 나 절대 그런 짓 안 해. 당신만 사랑하는 거 알잖아. 농담이지?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이모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모 걱정할 일 없어. 이모부가 얼마나 이모를 사랑하는데요. 그쵸, 이모부? 소희야, 넌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우리 집에서 10년이나 살아서 그런가? 내 남편을 나보다 더 잘하네. 뭘 하는지, 뭘 원하는지 다 보이나 봐.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힐끔 보는 게 느껴졌죠.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나이프를 내려놓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어. 아, 맞다, 여보. 요즘 장례식장에도 CCTV가 다 있다는 거 알아? 빈소에도 휴게실에도 구석구석 다 찍힌대. 신기하지? 죽은 사람 앞에서도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 보인다니 무서운 세상이야 정말.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잔을 놓치려는 걸 간신히 붙잡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소희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안 고프네. 나 먼저 일어날게. 여보, 왜 그래? 장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 아니야. 혼자 좀 있고 싶어. 나 혼자 있을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주먹을 깨물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고 다짐했죠. 다시 2주가 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태식 소장이 직접 집 근처 카페로 찾아왔죠. 사모님,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남편분이 불법 도박을 하고 계셨어요. 사설, 토토, 바카라. 그런데 꽁지 빚이 2억 정도 됐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다 갚았더라고요. 어디서 그 큰 돈이 났는지는 저희도 아직 못 찾았어요. 분명 뭔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또 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이요? 네, 남편분 회사 상사예요. 강미숙, 45살이고요. 유부녀고. 저희가 볼 때 최소 3년에서 5년쯤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조카하고 이 여자하고 두 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증거자료 다 있어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사진이 수십 장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10년 동안 속고 산 제가 한심했죠. 소장님, 이 모든 자료 완벽하게 정리해 주세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구분해서요. 사모님, 복수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돈만 주시면 이 사진 인터넷에 뿌릴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복수 아니에요. 정의 구현이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혼자 앉았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것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완벽하게 끝을 내야 했죠. 남편도 소희도 그 여자도요.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죠. 저는 먼저 남편이 회사에서 만나고 있다는 강미숙을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강미숙이 나오기를 2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그녀가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45살이라기엔 관리를 잘한 모습이었죠. 강미숙 씨,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누구세요? 내가 아는 분인가요? 최민준 아내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뻔뻔한 여자였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최민준 씨는 제 부하 직원일 뿐이에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착각한 건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떠벌려 볼까? 회사 앞에서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따라오라고요. 좋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생각하라고. 알겠니? 그제야 여자가 저를 따라왔죠.
저는 회사에서 좀 떨어진 카페로 갔습니다. 아직은 남편이 알면 안 됐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죠. 이것도 착각인가?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것도,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만나셨네. 남의 남편 가지고 놀기 재밌으셨어요? 그건 일 때문에 만난 거예요. 프로젝트 회의하러. 너는 프로젝트 회의를 모텔에서 하니? 옷 벗고? 이것들은 좋게 나오면 바로 기어오르네. 뻔뻔하게 부정하지 마. 사람 더 열받게 하는 거니까. 알겠니?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열받더군요. 쥐가 뭔데 여기서 불쾌함을 저한테 드러내나요? 저도 참고 있는데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그대로 그 여자 얼굴에 확 끼얹었죠. 미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카페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여자는 얼굴을 감싸며 소리쳤죠. 열받니? 그럼 폭행으로 고소해. 나도 너 상간녀로 소송 걸 테니까. 당신 남편한테도 알려줘야겠지? 지 아내가 이렇게 더럽다는 걸. 당신 남편 사업하더라? 제 말에 여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어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뭐야? 야, 바람나서 맞고 있는 거야? 상간녀였어? 와, 웬일이야. 상간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남편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든 할게요. 제발요. 저 애들도 있어요. 저 이혼당하면 애들도 못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용서? 나도 애가 있어. 그런데 우리 애한테는 너 왜 그랬니? 내 가정은 무너뜨려도 되고 당신 가정은 안 된다고? 참 대단한 논리네. 제가 최민준 비밀 다 알아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최민준한테 복수하세요. 저는 살려주시고요. 대단한 사랑이네. 바로 버려버리네. 그래, 좋아. 비밀? 당신이 쓸모있는 정보를 준다면 고려해볼게. 그 비밀이 뭔데? 무릎을 꿇은 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절박했어요. 그녀도 궁지에 몰린 걸 알았던 거죠. 최민준이 회사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했어요. 2억이 넘는 돈이에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허위 계약서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큰 돈이 필요했나 봐요. 증거 있어요? 네, 제 컴퓨터에 파일이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저만 보관하고 있었어요. 혹시 최민준이 저를 배신할 때를 대비해서. 정말 가관이네. 불륜하면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증거를 모아두다니. 도둑놈들끼리 도둑질하다가 서로 칼꽂을 준비하고 있었네? 대단한 사랑이네. 진정한 사랑이라더니 결국 이거였어? 배신당할까봐 보험 들어놓은 거? 저도 살고 봐야죠. 됐어. 더러운 걸 더 보기 싫으니까 24시간 줄게. 그 모든 증거를 내일 오후까지 나한테 퀵으로 보내. 내 연락처 줄 테니까. 내일까지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회사 기밀이라서 제가 이거 빼내면 저도 문제가... 그래? 그럼 당신 남편한테 직접 찾아가서 당신이 3년 동안 뭘 했는지 다 말해주지 뭐. 나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 이거 당신이 나한테 먼저 거래하자고 요청한 거야. 잊었어? 사진이랑 동영상도 있으니까 당신 남편도 믿지 않을 순 없겠네. 지 아내가 부하 직원이랑 불륜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난 이게 더 궁금한데. 안 돼요. 제발, 알겠어요. 보낼게요. 내일까지 꼭 보낼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민준한테 오늘 우리가 만난 거, 내가 당신 정체를 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 한마디라도 새나가면 당신 인생 끝이야. 이해했지? 네, 절대 말 안 할게요. 맹세할게요. 다음날 아침 9시였습니다. 퀵으로 서류 봉투가 도착했어요. USB와 출력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회계 장부를 보니 숫자가 조작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가짜 거래처와 허위 계약서도 있었어요. 남편이 2억이 넘는 돈을 빼돌린 증거였죠. 저는 그걸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최민준을 바로 버리는 상간녀 모습이 걸작이었죠. 저는 바로 회사 감사팀 메일을 찾았습니다. 익명으로 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모든 증거를 스캔해서 첨부했죠. 귀사 직원 최민준의 횡령 사실을 제보합니다. 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다음날 강미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회사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감사팀이 아침부터 들이닥쳤고 최민준 자리는 봉쇄됐어요. 컴퓨터도 압수당했고요.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난리예요. 경찰 고발도 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 도왔으니 저는 괜찮은 거 맞죠? 제발요. 저는 문자를 읽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즐거웠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최민준이 저한테 연락했는데 누가 자기를 고발했는지 모르겠대요. 절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랬다고 했더니 믿더라고요. 사모님, 제발 약속 지켜주세요. 남편한테는 절대...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여자가 불안에 떨며 죽어가기를 바랬죠. 씨앗은 뿌려졌으니 저는 싹이 트기를 기다리면 됐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연기를 했지요. 대단했어요. 저 정도면 연기자를 했어도 됐을 정도였네요. 아, 여보, 나왔어. 오늘 회사에서 신제품 발표회 준비 때문에 정신없었네. 그래? 수고했네.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다음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척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속으로는 아주 피말라 돼지겠지. 기억해라. 이제 시작이니까.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태식 소장이 받았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부탁했죠. 소장님, 제 조카 이소희 핸드폰으로 사진 좀 보내주세요. 남편하고 강미숙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카분한테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요. 강미숙한테도 보내주세요. 남편하고 소희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요. 그리고 메시지도 하나 추가해주세요. 이소희가 당신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미숙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왔어요. 10통은 넘게 왔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제대로 똥줄 타게요. 잠시 후 강미숙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진 대체 뭐냐고요? 이소희가 누구예요? 24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 설마 정말 진짜예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당신이 누구한테 무슨 사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최민준한테 여자가 당신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 웃기시네. 그리고 나한테 이딴 연락하지 말고 정 궁금하면
당신 내연남인 내 남편 최민준한테 물어봐. 이후 강미숙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 30분 동안 20통은 왔어요. 아마 제대로 미쳐가고 있는 듯 했죠. 문자도 계속 왔어요. 제발 전화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여자 임신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제발 답 좀 해줘요.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폭탄이 터질 시간이었어요. 집에서 기다렸죠. 저녁 9시, 지우를 재우고 난 이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은 충혈됐고 넥타이는 헐렁했죠. 그때 소희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죠. 어머, 왜 그래요? 둘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서로 인사도 안 하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모, 저 친구 집에 가볼게요. 오늘 거기서 잘 거예요. 갑자기? 왜? 집이 불편하니? 왜?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보고 싶어서요. 소희가 황급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남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둘러 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진동으로 해놨는데도 소리가 들렸어요. 문자 알림도 쉴 새 없이 왔죠. 전화 안 받아? 괜찮아. 편히 받아. 일 때문 아니야? 아닌가? 미안. 안 받아도 돼. 여보, 나 일찍 좀 쉴게. 피곤하네.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뭐, 죽고 싶은 일 생겼어?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남편이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주 죽을 맛이겠죠. 방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라니까, 오해라고. 아이씨, 너나 거짓말하지 마. 진짜 너 아니야?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이제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저에겐 최고의 쇼가 시작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나갈 준비를 했어요. 출근 정지 상태인데도 정장을 차려 입었죠.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다녀와. 남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거짓말할 때 그 표정을요.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뒤를 따랐습니다. 차를 끌고 조용히 남편을 미행했어요. 당연히 회사가 아니었죠. 교외 지역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카페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잘 보이더군요. 저는 차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10분 뒤 소희가 도착했어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창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소희에게 뭔가 따지듯 말했어요. 소희가 고개를 저으며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남편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소희가 놀라 뒤로 물러났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구나. 저는 비웃음을 지으며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어요. 두 사람의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카페에 울렸어요. 그들이 고개를 돌린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여보, 여긴 어떻게? 이모! 입 닥쳐, 둘 다.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나 다 알아. 너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는지, 우리 집에서 몇 번이나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까지.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지퍼를 열고 사진 뭉치를 꺼냈어요. 한 장씩 테이블에 내던졌죠. 이거 봐. 모텔 러브하우스 앞 광복절에도 불려냈네? 이건 우리 집 주차장. 이게 최고야. 우리 엄마 장례식장 CCTV. 새벽 4시 3분. 빈소 옆방으로 들어가는 너희. 이런 미친, 야, 너 사람 붙였냐? 그 순간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뺨을 온 힘을 다해 때렸어요. 왼뺨, 오른뺨 연속으로요. 찰싹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죠. 남편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너는 더 역겨워서 못 보겠더라. 네 처형 딸이야. 네가 먼저 키우자고 했잖아. 불쌍한 아이 버릴 수 없다고. 네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그러지 않았니? 아빠? 웃기지 마. 개 같은 새끼. 너는 짐승이야, 짐승. 이모, 저는 정말... 이번엔 소희의 뺨도 때렸습니다. 이년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14살부터 10년을 학비며 용돈이며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줬잖아. 명품 가방 사달라면 사주고 유학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그런데 네가 내 남편이랑? 네 이모부랑? 소희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온몸을 떨며 울부짖기 시작했죠. 이모,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이모 종이 되어서라도 갚을게요. 제발, 제발요. 아니, 다 필요 없어. 너랑 내 남편 둘 다 완전히 끝장낼 거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모두 파멸시킬 거야. 내가 키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카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소희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죠. 카페를 나오니 남편이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야, 그럼 너 다 알고 있었냐? 지금 네가 다 꾸민 짓이지? 회사에 익명 제보한 것도 너고 내가 출근 정지당한 것도 네가 한 짓이잖아. 맞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미친놈아. 나랑 사는 10년 동안 너는 뭘 했는데? 조카랑 놀아나고 회사 상사랑 불륜하고 도박하고 회사 돈 훔치고. 그게 정신병자지 정상이냐? 넌 이혼하고 병원이나 가, 이 정신병원. 뭐? 너 역시 네 짓이지? 글쎄, 너한테 칼 갈고 있는 사람이 나 말고도 있나 보지. 평소에 얼마나 개처럼 살았으면 사방에 적을 만들어놨니?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차 키를 꺼내들었죠. 너 나중에 얘기하자. 나 이대로 안 끝내. 어디 가는데? 강미숙한테? 아니면 또 다른 여자한테? 가봐. 대신 이제부터 인생 지옥길로 갈 준비나 단단히 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남편이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타이어가 끽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소희가 비틀거리며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또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차장 바닥에 엎드렸죠. 이모, 저 죽어도 싸지만 한 번만, 엄마 얼굴 보고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엄마가 이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제가 다시는 이모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이제 와서 네 엄마 팔이야? 죽은 언니를 위해서라도 네 더러운 짓을 내가 완전히 끝내줄 거야.
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있을까? 자기가 낳은 딸이 동생 남편과 그런 짓을 했다니. 저는 소희를 남겨두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밀러로 보니 소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시동을 걸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죠. 카페를 떠나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 신고 접수를 했어요. 남편의 불법 도박 증거를 모두 제출했죠. 도박 사이트 내역, 거래 기록, 흥신소가 찍은 사진들, 경찰은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를 약속했어요. 2억이 넘는 금액이라 큰 사건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척 단체 카톡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시댁 카톡방, 친정 카톡방, 남편 친구들과의 카톡방 등등 참 많더군요. 먼저 장례식장 CCTV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남편과 소희가 작은 휴게방에 들어가는 장면만 잘랐어요. 30분 뒤 나오는 장면까지 포함했죠. 첫 번째로 친정 친척 방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순식간에 카톡방이 폭발했죠. 다음은 시댁 카톡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형님들이 모두 있는 방이었어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전화가 빗발쳤죠.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지인들과 만든 단체 톡방에 올렸습니다. 아주 잠시 사이 1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올라오더군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됐죠. 소희는 그 즉시 모든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프로필도 지우고 잠수를 탔어요. 연락이 완전히 끊겼죠. 저녁이 되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너 미쳤어? 어떻게 가족들한테까지 그런 영상을 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여야 했어?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안 됐어? 조용히?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조용히 넘어갈 일이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런 짓을 했는데? 모두가 알아야지. 네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자. 이혼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혼할 거야. 대신 아주 크고 시끄럽게. 네가 한 짓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회사 사람들도 친구들도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욕했어요. 그 미친놈이 그런 짓을 했다니 라며 통곡하셨죠. 친정 쪽에서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소희를 비난했어요. 다들 외면했을 때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배신을 했다고요. 언니가 하늘에서 통곡하겠다라는 말이 가장 많았죠. 남편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완전히 고립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지우를 데리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궁지에 몰려 극단적인 나쁜 짓을 할까봐 사전에 그 일을 차단했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미숙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소장 작성을 시작했죠. 소장은 강미숙의 집으로 발송했습니다. 등기로 보내 수령 확인을 받았어요. 그녀가 받아볼 시간이었죠. 동시에 또 다른 택배를 준비했습니다. 강미숙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주소를 적었어요. 불륜 증거 사진들을 봉투에 넣었죠.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택배로 발송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걸 모르고 살면 강미숙 남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후가 되자 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번호를 보고 받았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약속이 있었잖아요. 제가 횡령 증거 다 줬는데 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약속?
난 상간녀랑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어. 당신은 불륜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게. 무서우면 잘못을 하지 말지 그랬어? 야, 이거 너무하잖아.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 너 미쳤어? 꼬우면 당신도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든가. 난 다 받아줄게. 알겠니? 증거가 다 있는데 네가 뭘 어떻게 하겠어.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미숙이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 남편에게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어요. 문자도 끊임없이 왔죠.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지우는 어딨어?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똥줄 타는 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소희에 대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4살 성인이었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죠.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장이 전달됐습니다. 유책 배우자로서 불리한 위치였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한 달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정식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횡령건이 확정되면서 결정된 일이었죠. 형사 고발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구속될 가능성도 있었죠. 강미숙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됐어요. 불륜 스캔들과 횡령 연루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3개월 뒤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제가 완전히 승소했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모두 인정됐죠. 재산 분할에서도 제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남편은 빚만 떠안게 됐죠.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월 1회 면접 교섭권만 받았어요. 그것도 제 동의하에만 가능했죠. 위자료 소송들도 차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미숙은 5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어요. 3년간의 불륜이 모두 인정됐으니까요. 소희도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CCTV가 결정적 증거였어요.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은 이혼 위자료로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2명의 여자와 불륜한 대가였어요. 횡령과 도박까지 더해진 결과였죠. 소희는 판결 이후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숨어버린 거였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누구도 소희를 찾지 않았어요. 죽은 언니의 명예를 더럽힌 죄였으니까요. 남편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어요. 항소했지만 기각됐죠. 강미숙의 가정도 파탄났다고 들었습니다. 강미숙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녀도 모든 걸 잃었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회적 매장, 경제적 파탄, 가정 붕괴까지요. 제가 원했던 완벽한 파멸이었죠.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를 합치니 꽤 큰 금액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죠.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구했어요. 지우도 새로운 환경을 좋아했죠. 다만 아빠를 계속 찾기도 했어요. 언젠간 아빠의 진짜 모습을 설명한 날이 오겠죠. 저는 이곳에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작은 회계 사무실이었어요. 예전에 했던 격리 경험이 도움이 됐죠. 지우는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요즘에는 아빠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녁엔 함께 숙제를 했어요.
주말엔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됐어요. 배신당할 걱정도 없었죠. 가끔 과거가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최근 남편 소식도 들렸습니다. 출소 후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소희는 여전히 행방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더 이상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없는 사람들일 뿐이었죠. 이제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거짓 없는 진짜 행복을 찾아서요. 지구와 함께라면 충분했죠. 이렇게 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남편과 조카 그리고 강미숙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끝에서 각자의 업보를 마주했죠.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대접하는 요리다. 저는 뜨거운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만든 요리를 되돌려 대접했죠. 혹시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스스로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직접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를 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도와준 것뿐이에요. 자업자득의 진리를 일깨워준 것뿐이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차가운 요리는 이미 대접을 끝냈어요. 이제는 따뜻한 행복이라는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고 있죠. 아들과 함께 말이에요.